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또 뭐 하냐고요? 저희가 매일 4시 반부터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니다. 네, 여기선 뉴스예요. 언제나 신나고 재밌는 우리 뉴스룸. 퇴근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뉴스들. 유쾌하고 위트 있고 잘생겼고 막. 웃기죠? 코스피 3천 간답니다. 네, 우리 자, HSBC 뭐 이런 뉴스는 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좀 보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IB에서 얘기하는 거면 이게 큰 회사란 말이에요, HSBC. HSBC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목표를 3,050 3,050으로 5% 높게 잡았습니다. HSBC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메모를 전하고서 네. 매물 분야의 성장 기회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을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메모리 부분의 그 후발주자들이 기술주 랠리를 따라잡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신나게 가는 동안 우리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요 랠리를 따라잡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성과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섭섭한 게 예. 따라잡고가 아니라 선도하고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도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 왜 가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남들 가는데 안 가면 좀 서운하니까. 네. 그거와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한국 주식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의외로 외국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인식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문제인 게 네. 우리가 좀 주식 좀 해본 사람들은 엑셀을 한 번씩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평가된 거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의 어떤 펀더멘탈을 넣어보고서 돌려보면은 싸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에 딱 물린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싼 건 다 싼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싼 이유 부분이 자본 배분과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거버넌스에 관련한 이슈인데 거버넌스에서 이게 벌었으면 네. 줘야지. 안 줘. 아니면 투자하든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네. 더 수익성 높은데 투자를 하든가. 네. 막 현금 막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왜 안 주나 싶어서 기다리는데 끝까지 안 줘. 이번에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돈 그만큼 끌어안고 있더니 자진상. 그냥 주식 다 사들여갖고 자진상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자진상폐를 해서 주식 매수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동안 멀쩡하게 잘 운영을 해왔다면 주가가 좀 올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주환원을 안 하고 신규 투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상태로 그냥 주가가 저평가되는 거예요. 이건 개선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가가 회사의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 그냥 상장 폐지할래요. 마음 같아서는 네. 그렇게 좀 주주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회사는 차라리 상장 폐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와서 상장 폐지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주주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신성통상 같은 주식을 사는 분들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엑셀 돌려보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돌려보면 이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아니까 네. 이게 진짜 일부만 시가에 반영이 되더라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른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식을 많이 사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건데 그러면은 HSBC가 얘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리즈너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이게 왜 낮췄냐면은 고금리와 통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 실적이 충격받을 것이 우려된다. 그리고 조만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의외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부동산 부문의 신뢰를 높인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가 조금 저런 것보다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부동산 리스크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대만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고평가 우려를 들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거의 사상 최고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반도체 하는 거 뭐 장비하고 소재하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포가 누구냐? 그렇죠. 라고 보면 TSMC를 비롯해서 거기 반도체 생태계가 대만의 주포고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메모리 반도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토요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그 밑에 뭐 디스코라든지 네. 뭐 거기 회사들이 다 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물량 넘기기 하라고 개미 꼬시는 거 아니냐, 푸른 곰들 올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만약에 얘네가 숏이라 그러잖아요. 네. 진짜 빡쳐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의견을 내더라도 야 물량 넘기기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숏으로 하면 공매도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일단 공매도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뭐 그러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근거를 들어서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거는 어떤 시장 분위기도 좀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절대 이게 HSBC가 물량 넘기기를 하려 그러는 거를 권순우가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뒤에서 네. 뒷배경에 있다. 권순우. 네. 친하다. 뭐 홍콩 상하이에 뭐 땅이 있다. 뭐 아무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밸류업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동참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한 기업들 한두 개 아니죠. 예. 배당 증액 계획 발표한 기업들 한두 개 아니죠. 그러면 얘네 다 동참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제목에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동참한 기업은 오늘 기점으로 총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쵸. 밸류 네. 프로그램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안내 공시를 한 기업들이 좀 그렇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한 기업을 보면은 안내 공시가 나 안내 이거 아닙니다. 저희 나중에 올릴게요라고 안내하는 공시. 네, 그러니까요. 키움증권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YGFN이 그 공시를 냈었고 오늘 그 세 번째로 콜마홀딩스가 이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그 공시를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거는 콜마홀딩스가 결국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아마 그게 바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일단 이거는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를 했고 7월 3일부로 이것을 모두 소각하겠다라는 발표를 오늘 했고요. 자 그리고 콜마홀딩스가 이날 기준으로 누적 자사주 소각 비율은 9.93%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기업입니다.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으로는 국내 세 번째고요. 화장품 기업으로는 최초고요. 키움, YGFN, FN 가이드, FN 가이드. FN 가이드. 제가 YGFN이라고 그랬군요. YGFN이랑 합병했죠. 네네. FN 가이드, 키움증권,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 예.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기업 가치를 제고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표해서 실적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이득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그걸 총 합쳐서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지금 PBR이 0.5배 수준인데 1배까지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더블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면 이게 한글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영문 공시 제출도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콜마홀딩스에서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거래소와 그리고 금융위를 만나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은. 결국은 이런 공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기적으로 뭐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정기적으로 공시가 됨으로써 기업이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트래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거래소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공시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공시를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트래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 수 있고 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거래소에서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번에 콜마홀딩스가 공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아쉬웠던 점은 뭐였었냐면 콜마홀딩스에서도 이번에 발표했던 자료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상장 공시 홈페이지인 카인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내용들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따 한번 뉴스 끝나면은 네.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서 투자자가 현재 단계에서 투자를 했을 때 집행했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런 게 가늠이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자본 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배당을 해서 주주 가치를 환원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당은 안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서 성장성을 도모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가 아마존이 배당하지 않는다고 얘는 높은 기업 가치 못 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사실 과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고 그 투자한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됐습니다. 누적 평가에까지 내놓긴 했거든요. 한번 이것도 보시죠. 보시면 누적 투자 금액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344억 원을 투자했는데 회수 누계액과 누적 평가액을 보니까 566억 원입니다. 우리 신성장 동력에 투자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과거에 이렇게 투자 잘했다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가운데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 투자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콜마홀딩스와 같이 화장품 ODM, OEM 하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얼마를 돌려주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이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긴 했었는데요. 지주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지주사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따로 공시를 할 때는 비즈니스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래도 뭐 지주사라 그래도 이게 뭐 자기들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의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의 맞는 가이드라인들을 되게 폭넓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 공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카인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주신다고요? 예,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일단 페이지를 열고 잠시만요. PD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구글에서 한국거래소 카인드라고 한번 치고 네. 카인드 라고 그냥 치고 한글로 그냥 카인드 쳐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장 공시 시스템을 누르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업 밸류업 정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거기에서 공시 현황 공시 현황. 거기를 누르면은 요 공시만 나옵니다. 그 밸류업 관련한 공시만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딴 데서 보면은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맞아요. 기업별로. 그러니까 다트 우리가 흔히 다트 많이 보잖아요. 다트에는 이제 정기 공시, 수시 공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공시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거기서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카인드 상장 공시 방금 보여드렸던 이 경로대로 따라오시면 상장 공시만 그것만 나와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찾아보면은 거기 누른 다음에 첨부 서류. 여기죠. 첨부 서류를 눌러 보면은 거기에 회사가 제출한 기업 재고 계획에 대한 PDF 파일. 요거 PDF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 344억 원 투자해서 566억 원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얼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예,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요건 정리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 공시 따로 찾으려 그러면은 맞아요. 되게 헷갈리는데 네. 따로 해놔서 좀 찾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들도 IR 페이지가 가보면은 네. IR 자료를 올려놓는 데도 있고 안 올려놓는 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이거 왜 그렇게 하냐 번거롭게 그랬더니 그 물어보니까 그 올려놨다가 그 자료 만약에 나중에 달라지면은 뭐라 한다고 네. 발표는 하는데 자료를 주진 않겠다. 아, 자료와 발표가 다르다. 네, 네네. 아. 발표했는데 자료는 그 공개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었는데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임 상승에 다시 주문 들어오는 컨테이너선 조선 업사이클 길어지나. 네. 지금 운하들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죠.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진짜 해운하시 그러니까 해상 운송을 하는 사람 물건 맡기는 화주들은 네. 정말 짜증 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가격 오르면 비싸서 이거 아니 감당. 이게 한 번 그때 원사이클 올랐을 때 조금 낮은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오나라고 했더니 이게 전고점은 그냥 거의 무색할 정도로 뚫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파나마 운하 그러니까 일단 후티 반군 일이 있고 네. 후티 반군이 거기 그 수에즈운하 앞에서 그냥 맨날 총 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희망봉 돌아가려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봉 문제를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배가 부족해진다는 얘기고 배를 더 돌려야죠. 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아니 컨테이너도 부족하고 네. 그 사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사람. 네, 사람 들어가야 되고 근데 기름값 떠들고 그러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도 그거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 정도의 기름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3% 망하나요? 혼님 왜 3%가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또 망한다고 댓글을 또 써주셨는데 네.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수출 안 하는데 뭘요? 아니, 수출하니까 해상운임 올라가지고 망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는 수출하는 품목이 현재는 없고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이제 가뭄 때문에 네. 파나마 운하는 이제 물을 채워야 배가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가뭄 때문에 수위가 좀 낮아져 있다라고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조금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님이 한 얘기는 같은 호수의 수위가 여전히 81피트 수준으로 지난해 평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또 전통적으로 컨테이너선의 경우 3분기가 최대 성수기라 네. 하반기 해상운임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3분기가 왜 최대 성수기냐면은 연말 쇼핑 시즌 준비하는 재고 물량. 맞아요. 아,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네. 준비하려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물건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인데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더 오르게 되면 정말 답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렇게 수출 많이 하게 되면 컨테이너들이 많이 차게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안 들렀다 갑니다. 음. 그 있잖아요. 버스 타는데 네. 만차되면은 정류장에서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상하이에서 출발한 배가 원래 부산항 지나서 우리 화물 싣고서 LA로 가야 되는데 네. 꽉 차면 그냥 갑니다. 그럼 우리 거 채울 수가 없다는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컨테이너선은 그때 그 아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1차 사이클 네. 그때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는 이미 주문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025년이 되면은 굉장히 컨테이너가 쏟아지면서 운임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컨테이너는 좀 1차로 끝났고 네. 그때 이주호 기자가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 탱커선. 탱커 이제 컨테이너는 끝났으니까 탱커 들어오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사이클 돌지 않겠냐라는 네. 거였는데 탱커가 좀 들어왔죠. 네. 탱커 들어오고서 이번에 컨테이너가 추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드민즈라고 노르웨이 해운 전문지인데 여기가 굉장히 국제적인 해운 전문지입니다. 현재 100여 척 정도의 컨테이너선이 신조 발주를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CMA CGM 프랑스의 선사입니다. 네. 여기도 뭐 최대 아니면 1위 아니면 2위 뭐 요점하는 선사인데 그 컨테이너선 최대 20척을 한국조선해양에다 발주하는 것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조금 줄더라도 컨테이너 그 신조가 지수는 좀 올라갑니다. 네.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이게 그 하이브리드를 합니다. 그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그 조선에서는 그러는데 네. LNG 이중 연료 엔진이다 보니까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좀 시세가 좀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현승 NH투자증권 연구원님은 컨테이너선을 실제 수주할 경우 2027년 하반기에서 28년 인도 예정인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예상되고 있는 조선사들의 실적 피크 시점이 한 2026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꽉 찼잖아요. 꽉 차가지고 이거 다 인도하게 되면은 한 26년쯤에 피크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석인데, 네. 여기서 컨테이너를 또 채워버리면 피크 시점이 27년으로 뒤로 밀린다. 밀린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추세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이런 그 해상 운송 위기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추세가 한번 발생하고 나니까 원래 컨테이너선은 이제 봉합되는 줄 알았는데, 컨테이너선은 주문 나올 만큼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안 넣었다가 남들이 다 넣어버리면 네.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난 지금 필요하진 않은데 그걸 갑자기 또 내버리면은 이게 오늘 나온 공시는 아니네요. 예. 삼성중공 공시 나왔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봤는데 오늘자로는 없습니다. 아, 오늘자는 아니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제 되게 그 코트라에서 북미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운임 있잖아요. 네. 이게 급등하고 있다면서 그 자료를 하나 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컨테이너 선의 문제가 아니라 컨테이너가 없답니다. 박스. 네, 박스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내면 미국에서는 뭘 만들어서 보낼 게 없으니까 네. 컨테이너 빈 박스가 미국에 그냥 있어요. 네네. 그럼 뭘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네. 이거 실어서 보내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컨테이너를 주문합니다. 아, 컨테이너 자체를. 네, 컨테이너 값 쳐주고 네. 나 지금 빨리 넣어야 되니까 컨테이너 값 쳐줄 테니까 갖고 와. 그래가지고 좀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게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비싼 돈 내고서 가져가니까 우리한테 안 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시가가 그러면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냉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비즈니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럴 때 이제 H&M 같은 국적 선사들이 그렇죠.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그 더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조금은 이제 화주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 싸게 하거나 아니면 물량 배제 그 슬롯 광고를 좀 많이 주거나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은 이건 것 같아요. 더구루에서 삼성중공업 2조 잭팟, 캐나다 시더 LNG 최종 투자 발표, 뭐 요 기사 보고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오늘 내일 K-뷰티 컨퍼런스라는 건 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행사 연다고 이런 걸 뭐 홍보해 줄거나 그런 건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유례 없이 희한한 컨퍼런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그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 쇼핑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셀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팔면 잘 팔리는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파세요 해서 셀러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례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생활용품도 있고 뭐 자동차 용품도 있고 뭐 잡화도 있고 패션 다양한 거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게 다양한 셀러들 다 같이 모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열리고 있는 이 행사의 경우에는 K-뷰티 화장품 업체들만 모아놓고 행사를 엽니다. 뭐 제일 잘 나가는 품목만 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 컨퍼런스를 했을 때 대부분 다양한 셀러들 다 같이 모아서 했고요. 처음으로 지금 K-뷰티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아마존 내에서 K-뷰티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방증하는 그런 행사인 거죠. 아마존 입장에서도 화장품 판매자들을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하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가 한국 중소 화장품 제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K-뷰티 고 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름보다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 아무래도 중소제조사들이 이제 미국에 관련된 어떤
그 규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조, 패키징, 브랜딩, 해외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물건만 갖고 오세요. 그거죠. 딱. 예. 물건만 갖고 와. 우리가 다 해줄게요. 그만큼 한국 그 화장품들이 잘 팔리니까 그러겠죠. 그럼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11조 원을 넘습니다. 화장품만으로 11조 원 넘게 판매하고 있고요. 연간 기준 화장품 수출액으로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서 전 세계 4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프랑스 브랜드 가운데 라메르 이런 거 있죠. 예. 명품 이거 뭐 하나 사면 뭐 몇백만 원 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은 인디 브랜드 아닙니까? 예.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인디 브랜드. 이 인디 브랜드로 지금 4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네 하나 팔 때 우리 100개 팔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팔린다는 거잖아요. 세계에서 4위로 많이 판다는 거니까. 더 고무적인 점은 그 무역 수지 흑자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흑자의 비중인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수출 금액은 1,637억 달러였습니다. 이건 전체예요. 뭐 자동차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화장품 수출은 22억 9,600만 달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화장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흑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다릅니다. 1분기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18억 8,5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90억 달러였어요. 흑자 가운데는 20%가 화장품인 거죠. 화장품 수출 잘 되면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 빠르게 높아질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의 물량을 다 하나씩 나눠봤더니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가장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록색 거. 그리고 우리 프랑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프랑스 화장품 많이 수입할 거잖아요. 물량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물량이 한국 물량보다 낮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이 프랑스를 눌렀다. 물량 기준이긴 하지만 물론 금액으로는 프랑스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여전히 프랑스가 1등이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프랑스 눌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25.6%의 점유율로 프랑스와 같은 쟁쟁한 경쟁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아마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판매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75% 이상 늘 만큼 아마존에서도 이 많은 구매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이제 내일 그 행사에 직접 다녀올 테니까 그 행사 다녀와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저런 건 좀 있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뭔가 붐업이 되면은 유행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은 거는 이제 K 뷰티라는 것이 인기가 좋은 것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OEM 업체들, ODM 업체들의 품질이 워낙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트렌드에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도 조금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전통적으로 뭐 있는 그 화장품들처럼 그냥 계속 가는 흐름을 가면 좋죠. 이게 지금은 인디 브랜드지만 점점 확장이 돼서 아예 진짜 쭉 가는 오래된 브랜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약간 트렌드가 변했을 때 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1차 사이클이 아니라 진짜 조금 구조적인 그런 변화로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입니다. 뭘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경합이 아세안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역협회가 펴낸 보고서인데요. 중국에 대해 아세안 멕시코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 보고서입니다. 작년에 한국과 중국이 대아세안 수출 품목 100개 중에 100대 품목 중에
40개가 겹친다. 어. 라고 하고 있고요. 2018년에 32개였는데 이번에 40개로 8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경합 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분야인데요. 석유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좀 업황도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경합도를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은 이 빽빽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쭉 하나 많이 겹치는 부분들 옆에 제일 오른쪽에 추세 위로 된 것만 좀 읽어드리면은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 고무류, 섬유, 그리고 철강제, 네. 기계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미국이 아닙니다. 이건 아세안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되게 잘 나가는 거는 이제 네. 그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게 있는 거고, 이건 아세안에서는 경합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선통신은 휴대폰 같은 것들을 네.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멕시코에서도 한중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이 되면서 경합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네. 약간은 뭐 중부가 요 정도 수준에서 경합이 있는 네. 그런 섹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겠죠.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은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여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오늘 내놓은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분들의 연체율이 2년 만에 3배가 높아졌다. 이건 채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5조 9천억 원이었었어요. 그 가운데 개인 사업자 대출이 702조 원 정도가 되고 가계 대출이 35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증가세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가운데 2.1%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체율이 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에 0.56%에서 올 1분기 말에 0.98%로 올라간 반면에 같은 기간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0.5%에서 1.52%로 3배가량 치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체율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고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연체차주들의 빚 규모 자체가 커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갚는 연체자 수가 증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말 현재 보면은 자영업자의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 2,200만 원. 그런데 이게 그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인 2022년 2분기에 1억 400만 원에 비해서 1,800만 원 증가한 거니까 아주 크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예. 연체차주 비중이 2022년 2분기 말에는 1.57%였는데 지난 1분기 말 보니까 4.2%까지 급격히 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녹화한 내용이긴 한데 그 삼겹살 가격 왜 이렇게 높아졌냐, 그쵸. 그러니까 외식 삼겹살 가격 왜 이렇게 높아졌냐, 세부적으로 제가 가격 분석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고기 빼고 모든 가격이 다 올랐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생 고기값만 안 올랐죠. 고깃값만 떨어졌죠. 예. 나머지 뭐 채소, 쌀, 계란, 우유, 뭐 있습니까? 식용유, 참기름 다 올라서 거기다 임대료, 인건비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폐업률도 거의 팬데믹 수준만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고리가 만약에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게 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좀 빨리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리릭 관련한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중국의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전기차 리릭입니다. 리릭은 어느 나라 차일까요? 미국 차 아닙니까? 미국 차인데 네. 리릭은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일단은 GM하고 LG가 이제
LG가 지금 1호 구매하려 그러거든요, 리릭.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GM하고 합작해가지고 배터리 만들고 있다는 사실들은 다들 아실 거고, 네. GM과 LG 화학이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리릭에 들어가는 얼티엄 셀의 양극재와 음극재는 둘 다 포스코 퓨처엠이 만듭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적용한 전기차는 이번이 처음 네. 리릭입니다.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도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를 썼고요. 뭐 배터리 용량이 102kWh니까 용량이 꽤 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65km. 그리고 이제 음극재를 좀 좋은 걸 쓰다 보니까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10분 충전만으로도 1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에 더해서 그 옛날에 우리가 요새는 요거 그 포스코에서 좀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기가 스틸. 네. 예, 기가 스틸이 이제 강도 높은 스틸이거든요. 강도 높은 스틸을 쓰게 되면은 더 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강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루미늄을 쓰면 좋겠지만 알루미늄은 좀 비싸고 네. 그거로 또 이게 성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이게 조형하기가 좀 어렵고 이 용접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기가 스틸을 써서 그 리릭에 지금 적용돼 있는 그 강판들이 차체와 CC가 그 기가 스틸 포스코의 기가 스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도로교통안전국 니자에서 안전 최고 등급인 5스타를 받았다. 오. 그리고 구동 모터. 네. 구동 모터도 하이퍼에노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포스코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모터가 있습니다. 네. 그 모터를 담은 차가 포스코 캐딜락의 리릭이다. 한국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 배터리에 모터에 셰시에 네. 거기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한국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LG전자 전장 부품도 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노텍 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가 어허. 있을 겁니다.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네네. GM 거 뜯어보면 항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차는 좀 잘 팔렸으면 좋겠다. 왠지 타이어도 우리나라 거 쓰지 않을까요? 타이어는 안 쓸 것 같아요. 타이어는 안 쓸라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팔려라. 이 정도면 한국차네. 네. 자, 그리고 간략하게 하나만 예,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 다 됐네요.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